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쓸모가 없어지거나 해가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이기적인 세태를 꼬집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그 서늘한 의미를 체감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속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고 아프게 관통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은 사랑과 조건,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민낯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1년간의 기억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얼마 전 거짓말처럼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제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달라면서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사람을 앞에 두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 온갖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안의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고 본인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 세상 둘도 없는 낮은 자세로 제게 매달리는 모습이라니요.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감정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본 모습일까? 어쩌면 나 역시도 은연중에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적은 없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고도 짧았던 1년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친한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현지야, 이번 주말에 뭐해?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웬 소개팅이야. 나 아직 연애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나 곧 미국 가잖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연애라는 행위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달 뒤에는 회사 미국 지사로 최소 반년에서 1년간의 장기 출장이 잡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너 미국 간다고 해서 잡은 소개팅이야. 이 사람도 지금 미국에 있거든. 방학이라 잠깐 한국 들어온 거고. 혹시 알아? 내 인연이 될지 친구의 등살에 못 이겨 저는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는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 저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하얀 백구를 닮은 순한 인상의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는 제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미국으로 오신다면서요? 뉴욕 쪽으로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뉴저지에 있어요. 차로 그리 멀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우리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8시에 들어간 카페에서 가게 마감 시간인 밤 12시가 되었다는 직원의 말에 화들짝 놀라 자리를 뜰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한국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을 넘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졌던 제게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가슴 뛰는 만남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감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쉬워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제게 잊고 있던 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 뒤에도 우리의 사랑은 굳건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내내 큰 다툼 한 번 없었고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면 언제나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양가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세련되고 화려한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10만 원짜리 지갑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소탈한 남자친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첫인상처럼 차가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농담에 잘 웃어주셨고 제 학벌이나 집안, 연봉 같은 민감한 질문은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집,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9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어릴 적 사셨던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죠. 엄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잠도 설치셨다며 동네 잔치를 열어도 될 만큼 푸짐한 상을 차려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말도 어쩜 이리 예쁘게 할까.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처럼 순하고 착한 그의 모습에 엄마도 마음을 활짝 여셨죠. 둘은 나이 차이를 넘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에게 먼저 문자로 안부를 묻는 살가운 예비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저희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 임용에 계속해서 낙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지야, 이번에 면접 본 학교 또 떨어졌대. 처음 몇 번의 탈락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통보가 쌓여갈수록 늘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나 이러다 계속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닐까? 우리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난 너랑 떨어져 살기 싫어. 저는 풀이 죽은 그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교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자기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 준비부터 시작하자. 제 말에 그는 큰 위로를 받았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야, 나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드디어 합격했대.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신축 건물에 개인 연구실을 배정해주고 파격적인 연구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친구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최고의 순간에 가장 큰 비극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와 만나는 중에도 어머니와 숨어서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는 저와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웨딩 플래너와 상담하기로 한 날, 그는 번번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따져 묻자 그는 지친 얼굴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 그냥 좀 쉬고 싶어. 번아웃. 오랫동안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그였기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잠시 멈추고 그의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신임 교수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해외여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회사에 가야 했지만 혼자 있을 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그에게는 비밀로 한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임명식이 열리는 강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해외에 계신다던 예비 시어머니가 그곳에 서 계셨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해외에 계신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쪽이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묻는 제게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그쪽 어머님이야? 우리 진성이 마음이 약해서 아직 정리를 못한 모양인데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그 순간 멀리서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명해, 똑바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덜미까지 새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엄마였습니다. 예비 사위의 중요한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새벽부터 손수 운전의 시골에서 올라오신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저와 함께 골랐던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앞에 펼쳐진 이 기막힌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짙은 안개 속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진심과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조건일까요? 달콤했던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 끝이 이토록 썩기에 저는 이제 그 어떤 달콤함도 선뜻 삼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쓸모가 없어지거나 해가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이기적인 세태를 꼬집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그 서늘한 의미를 체감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속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고 아프게 관통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은 사랑과 조건,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민낯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1년간의 기억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얼마 전 거짓말처럼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제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달라면서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사람을 앞에 두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 온갖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안의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고 본인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 세상 둘도 없는 낮은 자세로 제게 매달리는 모습이라니요.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감정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본 모습일까? 어쩌면 나 역시도 은연중에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적은 없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고도 짧았던 1년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친한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현지야, 이번 주말에 뭐해?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웬 소개팅이야. 나 아직 연애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나 곧 미국 가잖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연애라는 행위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달 뒤에는 회사 미국 지사로 최소 반년에서 1년간의 장기 출장이 잡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너 미국 간다고 해서 잡은 소개팅이야. 이 사람도 지금 미국에 있거든.
방학이라 잠깐 한국 들어온 거고. 혹시 알아? 내 인연이 될지 친구의 등살에 못 이겨 저는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는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 저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하얀 백구를 닮은 순한 인상의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는 제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미국으로 오신다면서요? 뉴욕 쪽으로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뉴저지에 있어요. 차로 그리 멀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우리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8시에 들어간 카페에서 가게 마감 시간인 밤 12시가 되었다는 직원의 말에 화들짝 놀라 자리를 뜰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한국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을 넘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졌던 제게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가슴 뛰는 만남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감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쉬워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제게 잊고 있던 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 뒤에도 우리의 사랑은 굳건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내내 큰 다툼 한 번 없었고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면 언제나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양가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세련되고 화려한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10만 원짜리 지갑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소탈한 남자친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첫인상처럼 차가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농담에 잘 웃어주셨고 제 학벌이나 집안, 연봉 같은 민감한 질문은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집,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9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어릴 적 사셨던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죠. 엄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잠도 설치셨다며 동네 잔치를 열어도 될 만큼 푸짐한 상을 차려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말도 어쩜 이리 예쁘게 할까.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처럼 순하고 착한 그의 모습에 엄마도 마음을 활짝 여셨죠.
둘은 나이 차이를 넘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에게 먼저 문자로 안부를 묻는 살가운 예비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저희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 임용에 계속해서 낙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지야, 이번에 면접 본 학교 또 떨어졌대. 처음 몇 번의 탈락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통보가 쌓여갈수록 늘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나 이러다 계속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닐까? 우리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난 너랑 떨어져 살기 싫어. 저는 풀이 죽은 그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교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자기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 준비부터 시작하자. 제 말에 그는 큰 위로를 받았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야, 나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드디어 합격했대.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신축 건물에 개인 연구실을 배정해주고 파격적인 연구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친구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최고의 순간에 가장 큰 비극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와 만나는 중에도 어머니와 숨어서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는 저와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웨딩 플래너와 상담하기로 한 날, 그는 번번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따져 묻자 그는 지친 얼굴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 그냥 좀 쉬고 싶어. 번아웃. 오랫동안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그였기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잠시 멈추고 그의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신임 교수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해외여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회사에 가야 했지만 혼자 있을 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그에게는 비밀로 한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임명식이 열리는 강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해외에 계신다던 예비 시어머니가 그곳에 서 계셨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해외에 계신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쪽이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묻는 제게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그쪽 어머님이야? 우리 진성이 마음이 약해서 아직 정리를 못한 모양인데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그 순간 멀리서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명해, 똑바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덜미까지 새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엄마였습니다. 예비 사위의 중요한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새벽부터 손수 운전의 시골에서 올라오신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저와 함께 골랐던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앞에 펼쳐진 이 기막힌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짙은 안개 속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진심과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조건일까요? 달콤했던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 끝이 이토록 썩기에 저는 이제 그 어떤 달콤함도 선뜻 삼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쓸모가 없어지거나 해가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이기적인 세태를 꼬집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그 서늘한 의미를 체감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속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고 아프게 관통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은 사랑과 조건,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민낯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1년간의 기억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얼마 전 거짓말처럼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제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달라면서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사람을 앞에 두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 온갖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안의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고 본인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 세상 둘도 없는 낮은 자세로 제게 매달리는 모습이라니요.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감정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본 모습일까? 어쩌면 나 역시도 은연중에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적은 없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고도 짧았던 1년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친한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현지야, 이번 주말에 뭐 해?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웬 소개팅이야. 나 아직 연애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나 곧 미국 가잖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연애라는 행위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달 뒤에는 회사 미국 지사로 최소 반년에서 1년간의 장기 출장이 잡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너 미국 간다고 해서 잡은 소개팅이야. 이 사람도 지금 미국에 있거든. 방학이라 잠깐 한국 들어온 거고. 혹시 알아? 내 인연이 될지. 친구의 등살에 못 이겨 저는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는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 저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하얀 백구를 닮은 순한 인상의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는 제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미국으로 오신다면서요? 뉴욕 쪽으로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뉴저지에 있어요. 차로 그리 멀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우리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8시에 들어간 카페에서 가게 마감 시간인 밤 12시가 되었다는 직원의 말에 화들짝 놀라 자리를 뜰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한국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을 넘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졌던 제게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가슴 뛰는 만남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감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쉬워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제게 잊고 있던 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 뒤에도 우리의 사랑은 굳건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내내 큰 다툼 한 번 없었고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면 언제나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양가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세련되고 화려한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10만 원짜리 지갑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소탈한 남자친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첫인상처럼 차가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농담에 잘 웃어주셨고 제 학벌이나 집안, 연봉 같은 민감한 질문은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집,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9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어릴 적 사셨던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죠. 엄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잠도 설치셨다며 동네 잔치를 열어도 될 만큼 푸짐한 상을 차려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말도 어쩜 이리 예쁘게 할까.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처럼 순하고 착한 그의 모습에 엄마도 마음을 활짝 여셨죠. 둘은 나이 차이를 넘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에게 먼저 문자로 안부를 묻는 살가운 예비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저희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 임용에 계속해서 낙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지야, 이번에 면접 본 학교 또 떨어졌대. 처음 몇 번의 탈락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통보가 쌓여갈수록 늘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나 이러다 계속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닐까? 우리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난 너랑 떨어져 살기 싫어. 저는 풀이 죽은 그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교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자기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 준비부터 시작하자. 제 말에 그는 큰 위로를 받았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야, 나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드디어 합격했대.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신축 건물에 개인 연구실을 배정해주고 파격적인 연구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친구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최고의 순간에 가장 큰 비극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와 만나는 중에도 어머니와 숨어서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는 저와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웨딩 플래너와 상담하기로 한 날, 그는 번번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따져 묻자 그는 지친 얼굴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 그냥 좀 쉬고 싶어. 번아웃. 오랫동안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그였기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잠시 멈추고 그의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신임 교수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해외여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회사에 가야 했지만 혼자 있을 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그에게는 비밀로 한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임명식이 열리는 강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해외에 계신다던 예비 시어머니가 그곳에 서 계셨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해외에 계신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쪽이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묻는 제게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그쪽 어머님이야? 우리 진성이 마음이 약해서 아직 정리를 못한 모양인데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그 순간 멀리서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명해, 똑바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덜미까지 새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엄마였습니다. 예비 사위의 중요한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새벽부터 손수 운전의 시골에서 올라오신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저와 함께 골랐던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앞에 펼쳐진 이 기막힌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짙은 안개 속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진심과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조건일까요? 달콤했던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 끝이 이토록 썩기에 저는 이제 그 어떤 달콤함도 선뜻 삼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쓸모가 없어지거나 해가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이기적인 세태를 꼬집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그 서늘한 의미를 체감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속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고 아프게 관통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은 사랑과 조건,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민낯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1년간의 기억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얼마 전 거짓말처럼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제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달라면서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사람을 앞에 두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 온갖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안의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고 본인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 세상 둘도 없는 낮은 자세로 제게 매달리는 모습이라니요.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감정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본 모습일까? 어쩌면 나 역시도 은연중에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적은 없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고도 짧았던 1년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친한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현지야, 이번 주말에 뭐해?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웬 소개팅이야. 나 아직 연애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나 곧 미국 가잖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연애라는 행위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달 뒤에는 회사 미국 지사로 최소 반년에서 1년간의 장기 출장이 잡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너 미국 간다고 해서 잡은 소개팅이야. 이 사람도 지금 미국에 있거든. 방학이라 잠깐 한국 들어온 거고. 혹시 알아? 내 인연이 될지. 친구의 등살에 못 이겨 저는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는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 저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하얀 백구를 닮은 순한 인상의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는 제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미국으로 오신다면서요? 뉴욕 쪽으로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뉴저지에 있어요. 차로 그리 멀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우리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8시에 들어간 카페에서 가게 마감 시간인 밤 12시가 되었다는 직원의 말에 화들짝 놀라 자리를 뜰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한국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을 넘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졌던 제게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가슴 뛰는 만남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감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쉬워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제게 잊고 있던 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 뒤에도 우리의 사랑은 굳건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내내 큰 다툼 한 번 없었고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면 언제나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세련되고 화려한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10만 원짜리 지갑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소탈한 남자친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첫인상처럼 차가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농담에 잘 웃어주셨고 제 학벌이나 집안, 연봉 같은 민감한 질문은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집,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9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어릴 적 사셨던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죠. 엄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잠도 설치셨다며 동네 잔치를 열어도 될 만큼 푸짐한 상을 차려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말도 어쩜 이리 예쁘게 할까.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처럼 순하고 착한 그의 모습에 엄마도 마음을 활짝 여셨죠. 둘은 나이 차이를 넘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에게 먼저 문자로 안부를 묻는 살가운 예비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저희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 임용에 계속해서 낙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지야, 이번에 면접 본 학교 또 떨어졌대. 처음 몇 번의 탈락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통보가 쌓여갈수록 늘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나 이러다 계속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닐까? 우리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난 너랑 떨어져 살기 싫어. 저는 풀이 죽은 그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교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자기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 준비부터 시작하자. 제 말에 그는 큰 위로를 받았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야, 나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드디어 합격했대.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신축 건물에 개인 연구실을 배정해주고 파격적인 연구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친구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최고의 순간에 가장 큰 비극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와 만나는 중에도 어머니와 숨어서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